삐삐삐. 규칙적이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 중환자실.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역한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 한설아 소장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니 널려있는 고깃덩어리나 다름없는 형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온몸을 감싼 붕대 사이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가슴만이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김민우 이병. 불과 일주일 전 신병 전입 신고 때 해병대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되어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악을 쓰며 외치던 22살의 청년이었다. 애잔한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순박한 미소가 지금은 으깨진 두부처럼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단장님, 그녀의 등 뒤에서 쥐어짜낸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단 헌병대장 오성만 중령이었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유도 공인 사단의 무공인 그였지만 지금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압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중령을 바라보았다. 칠클같이 어두운 생머리가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브리핑에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오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금일 20시 30분경. 장소는 죽도 시장 인근 골목길입니다. 피해자 김민우 이병은 첫 휴가를 앞두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 외출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신원 파악 중에 있으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인근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쌍용파 조직원들로 추정됩니다. 추정, 설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오중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포항 바닥 좀 헌병대 정보과 애들이 동네 양아치들 족보 하나 못 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귀책 협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장 CCTV가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시각의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경찰. 설아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오중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오중령의 심장을 짓밟은 듯했다. 그녀는 오중령의 군복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쳤다. 오성만 중령. 자네 군인이 뭔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틀렸어. 설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군인은 내 식구를 먼저 지키는 거야? 내 부하가, 내 새끼가 밖에서 개처럼 맞고 들어왔어. 뇌가 터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져서 숨만 헐떡이고 있다고. 그런데 뭐. 경찰 협조? CCTV 고장.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응급실 복도에 있던 의료진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딴 건 핑계야. 쌍용파. 그 양아치 새끼들이 지역 경찰들한테 뒷돈 찔러주고 형님 동생 하는 거 이 동네 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헌병대장이라는 작자가 감히 내 앞에서 경찰 핑계를 대면.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저희가 민간인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절차. 설아가 하하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김이병의 침대 옆에 놓인 철제 트레이를 걷어찼다. 쨍그랑. 날카로운 괴음과 함께 가위와 핀셋, 소독약병들이 바닥으로 날아갔다. 응급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저 아이가 절차 지키다가 저 꼴이 된 거야. 설아는 김희병에 찢어진 전투복 상의를 가리쳤다. 피에 젖어떡이 된 해병대 앵커 마크가 보였다. 저항 흔적이 없어. 방어흔만 가득해. 저 아이는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때리면 안 된다는 그 빌어먹을 규정 때문에 주먹 한 번 못 휘두르고 일방적으로 맞은 거야. 어머니 내복 산다고 들고 있던 그 쇼핑백을 가슴에 품고 웅크린 채로 쇠파이프 세례를 받아냈다고. 설아의 눈에서 기어이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김희병의 손을 잡았다. 손톱이 다 빠지고 멍투성이가 된 퉁퉁 부은 손이었다. 이 손으로 적의 목을 따는 훈련을 시켰어. 나라 지키라고 살인 기술을 가르쳤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했어. 왜? 군인이니까. 국민한테 손댈 수 없으니까. 그녀는 김희병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하얀 손이 드러났다. 가늘고 곱지만 굳은 살이 촘촘히 박힌 역전의 손이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법은 죽은 거야. 경찰이 범죄자와 한패라면 그들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야. 그냥 범죄 집단이지. 설라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전 참모실. 작전 참모 중령 강철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낭낭한 목소리. 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즉시 사단 비상 소집 발령에 따라 진돗개 하나의 준비 태세를 갖춰라. 네. 사단장님,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징후가 있을 때. 적이 침투했다. 설아의 목소리가 낮고 음산하게 깔렸다. 포항시의 한복판에 아군을 무차별 타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 적대 세력이 식별됐다. 나는 지금부터 그 적을 섬멸하러 간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민간인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강철민 중령. 설아가 말을 끊었다. 자네. 내 명령 불복종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K-2 전차대 시동 걸어. K-808 장갑차 대병력 탑승시켜. 수색대 전원 완전 군장, 실탄 지급한다. 공포탄 말고 실탄. 5.56 보통탄으로 꽉 채워 전화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실탄.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선을 넘겠다는 뜻이었다. 사단장님. 이거 감당 못하십니다. 군법 회의 감입니다. 옷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옥. 설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픽이 없는 창백한 얼굴 속에서 눈동자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 부하가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꼬리를 말아야 하나? 그딴 게 지휘관이면 차라리 지금 옷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보는 게 낫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희병의 가쁜 숨소리가 다시 귀가를 때렸다. 책임은 내가 진다. 명령서에 서명 끝냈어. 30분이다. 30분 내로 1사단 정문 앞에 전차 1중대 도열 못 시키면 작전 참모 너부터 즉결 처분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설라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옆에서 넋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오중령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정말 밀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탱크를 끌고 시내로. 설라는 바닥에 떨어진 정모를 주워 머리에 썼다. 모자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다. 오중령. 네. 경찰서에 전화해. 네. 지금부터 포항 1사단 병력이 시내로 진입한다고 전해. 교통통제 협조하라고 해. 만약 길을 막거나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오중령의 뇌리에 영원히 박힐 저주이자 오늘 밤 포항을 피로 물들일 선전포고였다. 전차로 밀어버리겠다고.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포항의 밤하늘은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며 자욱한 물안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빗소리조차 덮을 수 없는 거대한 괴음이 해병대 제1사단 영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쿠구구궁. 땅이 울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진동이었다. 연병장에는 괴물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한 흑표 K-2 전차들이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으르렁거렸다. 포신 끝에는 빗물이 맺혀 떨어졌지만 그 육중한 강철의 위험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그 뒤로 K-808 차륜형 장갑차들이 줄지어 섰고 수백 명의 수색대원들이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엔 위장 크림이 짙게 발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김희병의 소식은 이미 부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전우가 당했다. 그것도 깡패 새끼들한테. 해병대의 영혼을 건드린 것이었다. 단상 위에 한설아가 섰다. 그녀는 우비도 입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K-5권총이, 어깨에는 K-1C 소총이 메어져 있었다. 주목 마이크도 없이 내뱉은 육성이 빗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고막에 꽂혔다. 우리는 오늘 국군이 아니다.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는 복수의 화신이다. 법, 규정 다 집어치워. 오늘 밤 내 명령은 단 하나다. 설라는 포항 시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린 놈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쌍용파 놈들의 팔다리를 분질러서 김희병 앞에 무릎 꿇리기 전까지는 단 한 놈도 부대로 복구하지 않는다. 알겠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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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명의 함성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그것은 군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굶주린 늑대의 얼굴이었다. 전차대, 시동 걸어. 시동 켜. 전방에 놈들의 본거지 클럽 배놈이 있다. 전속력으로 기동한다. 막는 새끼는 다 밀어버려. 출발, 부항. 엔진 소리가 폭발하듯 퍼져나왔다. 선두 전차가 굉음을 내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기겁하며 차단봉을 올렸다. 육중한 궤도가 젖은 아스팔트를 지식이며 부대 밖으로 튀어나갔다. 55톤의 강철 덩어리들이 일반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왔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지만 전차들은 멈추지 않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가드레일을 씹어먹으며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했다. 빗줄기를 가르는 궤도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선두 전차 포탑 위에 상체를 내민 한설하는 곧장 위로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전방을 노려보았다. 무전기 이어폰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빗발쳤다. 여기는 포항 남부 경찰서장입니다. 사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이건 반란입니다. 경찰서장의 비명에 가까운 무전. 설라는 피식 웃으며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반란. 아니, 이건 청소다. 서장. 당신도 그놈들한테 돈 받아 처먹었나? 꼬우면 와서 막아봐에 내가 내 전차 앞에 서려면 유서부터 쓰고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무전기를 꺼버리고 부관에게 소리쳤다. 속도 더 올려. 늦으면 놈들 도망간다. 전차의 속도계가 시속 60km를 넘어섰다. 도심을 질주하는 탱크의 행렬. 지나가던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고 건물 안의 사람들은 창문에 매달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촬영하기 바빴다. SNS는 이미 포항에 전쟁 났다.
해병대가 쿠데타 일으켰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설아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피투성이가 된 김희병의 얼굴과 놈들의 뼈를 씹어 먹겠다는 사리뿐이었다. 포항의 붉은 달이 비구름 뒤에서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포항 형산강 다리 위, 도시의 동맥과도 같은 이 거대한 다리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가 강물을 세차게 때렸고 가로등 불빛은 물 한 개에 번져 흐릿한 잔상만을 남겼다. 평소라면 퇴근 차량과 물류 트럭으로 분주했을 도로가 지금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에 의해 막혀 있었다. 형산교 남단 사거리.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 10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경찰들은 우비를 입은 채 경광봉을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막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돼. 서장님 엄명이야. 민간인 차량 전부 우회시켜 남부경찰서 경비과장 박경정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무전기에서는 쉴 새 없이 고함이 터져나왔다. 여기는 상황실. 1사단 병력 현재 위치 어디야? 5천읍 통과했어. 파악이 안 됩니다. CCTV가 빗물 때문에. 잠깐. 저기 뭡니까? 박경정의 시선이 도로 저편 어둠 속을 향했다. 빗줄기를 뚫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땅이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발바닥이 간질러웠다. 그러다 웅덩이에 물이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2개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2개가 아니었다. 4, 6, 8.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비를 찢으며 나타났다. 온다. 전원 위치로. 실탄 장전은 하지마 위험만 해. 박경정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경찰차 뒤로 숨었다. 쿠구구궁. 선두의 흑표 K-2 전차가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120mm 주포의 긴 포신이 마치 창처럼 앞을 겨누고 있었다. 전차의 엔진 소리는 빗소리마저 집어삼켰다. 그 뒤로 K-808 장갑차와 2 돌반 트럭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전차가 경찰차 바리케이드 10m 앞에서 급정거했다. 끼익, 철컥. 수십 톤의 강철이 멈추는 반동으로 아스팔트가 비명을 질렀다. 박경정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섰다. 멈추시오. 여기는 민간 구역입니다. 군 병력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당장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이건 명령 불복종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전차의 해치가 열렸다. 우비도 입지 않은 한설아 소장이 빗속으로 상반신을 드러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형산강의 검은 물보다 더 차가웠다. 비키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성기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다. 못 비킵니다.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랑 친분도 있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설라는 박경정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지난달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군경 협동을 논했던 자였다. 그리고 쌍용파가 김희병을 폭행할 때 CCTV가 고장났다며 수사를 묵갔던 책임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경정 박성훈. 네. 지난달 회식 때 그랬지? 우리 해병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병 가족들이야말로 포항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데 주인이 밖에서 개 패듯이 맞고 있는데 주인들? 뒷짐지고 구경만 해. 그게 경찰인가?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희병은 지금 뇌 수술 중이야. 두개골을 열었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 놈들은 클럽에서 양주를 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막아야 할 게 나야?
범죄자가 아니라? 그건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는 끝났어. 지금부터는 작전이야. 설라는 손을 들어 올렸다. 전차대. 네, 사단장님. 밀어. 네. 조종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 말고 차 이 경찰차 밀어버리고 길 터어막는 놈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포신으로 쳐버려. 아, 알겠습니다, 부하앙. 엔진 RPM이 최고조에 달했다. 흑표 전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경정과 경찰들은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흩어졌다. 와즈직. 쾅. 전차의 전면 장갑이 경찰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경찰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로 튕겨나갔다. 하나, 둘, 셋, 바리케이드로 세워둔 순찰차들이 장난감처럼 찌그러지며 길을 다 줬다. 유리 파편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한설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방을 응시했다. 그녀의 뒤로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묵묵히 빗속을 뚫고 행군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 쿵, 쿵 울렸다. 다음 목표는 영일대다. 속도 올려. 같은 시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클럽 베놈. 밖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딴 세상이었다. 쿵쾅거리는 EDM 비트, 화려한 사이키델릭 조명,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 VIP 룸 가장 안쪽 붉은 벨벳 소파에는 쌍용파의 보스 장두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앉아 과일을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아, 형님. 아까 김 형사한테 전화 왔는데 군바리들 부대에서 좀 시끄러운가 봅니다. 헌병대장이 전화와서 난리쳤다던데요. 부두목인 칼치가 양주잔을 채우며 킬킬거렸다. 장두식은 콧방귀를 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헌병대장 그 덩치 큰 곰탱이. 어차피 공무원 나부랭이들이야. 짖다가 말겠지? 우리가 걔들한테 찔러준 돈이 얼만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새끼 진짜 죽은 거 아닙니까? 머리통 소리가 영 안 좋던데 뻑뻑 소리가 나더라고요. 죽으면 화장장에서 뿌려주면 되지. 얘야, 군대에서 1년에 죽는 애들이 몇 명인데 뉴스에 다 나오냐? 다 덮고 가는 거야? 신경 끄고 술이나 마셔. 오늘 물건 장두식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포항의 밤의 황제. 그것이 그가 믿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달그락 달그락. 뭐야? 누가 테이블을 찼냐? 장두식이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졌다. 쿵, 쿵, 쿵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님, 지진 아닙니까? 포항 지진 잤잖아요. 아씨, 재수없게 장두식이 잔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음악 소리가 뚝 끊겼다. 클럽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칠크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깍! 뭐야? 정전이야. 손님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야, 관리실 전화해. 발전기 안 돌리고 뭐해? 장두식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밖에서 웨이터 하나가 허둥지둥 룸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형님. 밖에 괴물이 꿍.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계음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복도로 나갔다. 조직원 수십 명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그를 따랐다. 클럽 로비로 향하는 유리문 앞, 장두식은 보았다. 투명한 유리를 넘어 비에 젖은 도로를 가득 메운 강철의 벽을. 그리고 그 벽의 한가운데
거대한 포신이 천천히 회전하며 정확히 자신의 미간을 겨누는 것을. 번쩍. 전차의 서치라이트가 클럽 안을 대나처럼 밝혔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빛의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스피커가 아닌, 생 목소리가 아닌 전차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두식, 나와 그 목소리는 저승사자의 호출과도 같았다. 에이, 이게 뭐야? 영화 촬영이야? 몰래 카메라야. 장두식은 뒷걸음질 쳤다. 현실감이 없었다. 조폭 생활 20년의 별의별 꼴을 다 봤지만 영업장 앞에 탱크가 와 있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형님, 저거 진짜 탱크입니다. 흑표입니다. 군인들이 미쳤나 봐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조직원들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3초 준다. 문 열어. 3점점. 2점점. 야. 문 잠가. 셔터 내려. 장두식이 악을 썼다. 조직원들이 허둥지둥 로비의 강화 유리문 셔터 버튼을 눌렀다. 철제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1. 땡 기회 끝 콰광. 괴음과 함께 클럽의 정면이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셔터, 강화 유리. 55톤 전차 앞에서는 젖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K-2 전차가 클럽의 입구를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궤도 아래 가루가 되어 으스러졌다. 먼지와 파편 속에서 전차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방탄 헬멧에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해병대 수색 대원들이었다. 전방, 섬광탄 투척. 엎드려, 펑. 눈부신 백색 섬광과 함께 고막을 찢는 폭음이 터졌다. 로비에 있던 조직원들이 눈과 귀를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진입. 진입. 저항하는 놈은 제압한다. 무릎 꿇어. 손머리 뒤 수색대원들의 동작은 빠르고 간결했다. 반항하려던 조직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박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놈의 명치에 개머리판을 꽂아 넣었다. 푹. 끄악. 내 팔. 단 1분. 로비에 있던 조직원 20명이 제압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바닥은 유리 조각과 빗물. 그리고 놈들이 흘린 코피로 엉망이 되었다. 자욱한 먼지 사이로 전차 옆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한설아 소장.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클럽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조폭들을 쓰레기 보듯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너 뭐야? 여자가 미쳤어?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구석에서 칼치가 회초리 칼을 들고 떨며 소리쳤다. 그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여자가 대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설라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다. 오지 마. 찔른다. 진짜 찔러. 칼치가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설라는 멈추지 않았다. 칼끝이 그녀의 코앞까지 왔을 때 그녀의 몸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휘깃, 팍. 설아의 왼손이 칼치의 손목을 낚아챘다. 군인 앞에서 칼 들지 마, 우드득. 끄아악, 뼈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칼치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라는 그대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민우. 김민우 이병. 기억나지? 뭐? 몰라. 모른다고? 쾅. 설라는 그의 머리를 옆에 있던 대리석 기둥에 박아 버렸다. 다시 물을 깬다. 기억나지? 그 군바리가 어디서 맞았어? 머리. 내 다리. 내가 안 그랬어. 장형님이, 두식 형님이,
칼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이 여자는 군인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설라는 손을 놓았다. 칼치는 쓰레기 봉투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장도식, 어디 있어? VIP 룸만? 장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서장님, 전화 좀 받으라고.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룸 안에 있는 비밀 통로,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뒷문으로 나가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비켜. 다 비켜. 그가 문을 벌컥 열었을 때였다. 어디 가십니까? 형님, 문 앞에는 완전 무장을 한 수색대원 셋이 K-2 소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장도식은 뒷걸음질 쳐 다시 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룸 입구에는 한설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대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장도식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여자가 우두머리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들었다. 오해가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 설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사람 패서 만드는 게 사업인가? 아니, 그게 애들끼리 싸움이 좀 붙어서. 제가 치료비는 넉넉하게 드릴게. 합의금 1억. 아니, 2억 드릴게.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2억이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아닙니까? 장도식은 지갑을 꺼내 수표를 흔들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천박한 습성이었다. 설라는 천천히 걸어가 장도식의 앞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양주병을 손 안에서 굴렸다. 2억. 그렇죠. 2억, 아니, 3억도 가능합니다. 사단장님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민우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 하루 종일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냈어. 그 아들이 첫 월급 타서 전마 내복 사주겠다고 나왔다가 내 놈들한테 맞았어.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3억, 내 놈 목숨값으로 300억을 줘도 내 부하 손가락 하나랑 안 바꾼다. 파창. 설라가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장도식의 머리 옆 테이블을 내리쳤다. 유리파편이 장도식의 얼굴을 긁고 지나갔다. 으악, 장도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라는 깨진 병목을 쥐고 장도식의 목에 들이댔다. 날카로운 유리가 그의 경동맥을 찌를 듯이 눌렀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도식은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누구한테? 김민우 이병님한테. 그리고 사단장님한테. 틀렸어. 설라는 깨진 병을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군화발로 장도식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드득, 끄아. 민우 어머니한테 빌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빌어야지. 내 놈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술 처먹고 놀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설라는 쓰러진 장도식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밖으로 끌어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기게 만들어. 비가 그쳐가고 있었다. 클럽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탱크가 클럽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소식에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다.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 이 거리를 주름잡으며 시민들을 괴롭히던 쌍용파 조직원 50명이 팬티 바람으로 꿇어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총을 든 해병대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클럽 입구에서 한설아가 장도식을 질질 끌고 나왔다. 피투성이가 된 장도식은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 설라는 그를 전차 앞에 내동댕이 쳤다. 시민 여러분, 설라가 입을 열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들이 제 부하를, 여러분의 아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 좀 했습니다.
그녀는 장두식의 머리를 밟았다. 사과해. 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장두식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시작은 한 명이었지만 이내 그 소리는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와, 잘한다. 해병대. 저 깡패 새끼들 꼴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경찰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만 볼 뿐 감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광장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경찰차에 호위를 받으며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다.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방부 마크가 찍힌 차에서 내린 별 4개. 군단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불그레푸르레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한설아 소장. 당장 무장 해제해. 자네 미쳤어? 지금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줄 아나? 군단장의 고함 소리에 환호성이 잦아들었다. 설라는 천천히 발을 치우고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오셨습니까? 당장 애들 부대로 복거시켜. 그리고 자네는 헌병대로 연행이다. 이건 병이야. 군단장이 사돈을 냈다. 하지만 설라는 미소를 지었다. 연행. 그 전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설라는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이 클럽에서 압수한 장부와 USB 더미를 군단장과 국회의원 발 앞에 쏟아부었다. 쌍용파 뇌물 장부입니다. 여기 의원님 이름도 있고 경찰서장 이름도 있더군요. 아. 군단장님 이름은 없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군단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뭔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까볼까요? 아니면 제가 조용히 옷 벗고 나갈 때 이거 들고 나갈까요? 설아의 도박이었다. 하지만 승산이 있는 도박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55톤 전차가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무엇보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이 공공공명의 해병이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그리고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포항 영일대 앞 광장은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쏟아지는 폭우는 커튼콜처럼 무대를 적셨고 흑표 전차의 서치라이트는 주연 배우인 한설아 소장과 조연인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발밑에 흩뿌려진 USB와 장부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감당할 수 있겠나? 군단장 최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의원은 어이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최형배 군단장, 골프 접대 및 현금 5천만 원. 김성훈 의원, 선거 자금 지원 2억 원 빗물에 젖어가는 글씨들이 마치 핏물처럼 번져 보였다. 한설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그 장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체포되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헤드라인이 바뀔 겁니다. 해병대 소장. 조폭 소탕하다 구속이 아니라 지역 정치인과 군 고위부, 조폭과 유착으로 한설라는 천천히 양손을 내밀었다. 선택하십시오. 저를 군형법 위반으로 조용히 압수수색 뒤 덮을지 아니면 다 같이 죽을지. 그녀의 제안은 명확했다. 나를 잡아가라. 대신 이 추잡한 진실은 잠시 묻어두겠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가? 군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첫째, 김민우 이병의 치료는 군병원이 아닌 최고 수준의 민간 대학 병원에서 받게 할 것. 병원비는 전액 국방부가 지원한다. 둘째, 오늘 작전에 투입된 내 부하들, 전차 대원들과 수색 대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모든 명령은 내가 독단으로 내렸고 그들은 강압에 의해 따랐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자신은 옷을 벗고 감옥에 갈지언정 부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 군단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계산은 빨랐다. 여기서 한설아를 자극하면 저 미친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일단 그녀를 격리시키고 장부를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알겠다. 헌병돼. 한설아 소장을 연행해. 철컥.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한설아의 손목을 조여왔다. 사단 헌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고개 들어.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한설라는 덤덤했다. 그녀가 군용 레토나 차량으로 이송되려는 순간 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단장님, 가지 마십시오. 전차 위에 있던 병사들, 바닥에서 조폭들을 제압하고 있던 수색대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부패한 상관들만 봐오던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탱크를 끌고 나온 사단장은 신이나 다름없었다. 동요하지 마라. 한설아의 호령이 떨어졌다. 너희는 승리했다. 적의 본거지를 박살냈고 전우에게 복수를 했다.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이다. 부대로 복구해서 민우가 깨어나길 기도해라. 이상 그녀는 차량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 빗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2,000명의 해병대원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떠나가는 차량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징계나 처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무언의 시위이자 가장 뜨거운 존경의 표시였다.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설아의 눈가가 그제야 붉어졌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세평 남짓한 공간.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한설라는 죄수복 대신 전투복을 입은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감옥보다 더 옥죄어 왔다. 맞은편에는 군 검찰관인 박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설아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거 무기징역감입니다. 군무단 이탈, 군용물 손괴, 민간인 협박 및 상해, 직권 남용 혐의가 10개도 넘어요. 그래서 한설라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다. 본론만 말해. 누구 사주 받고 왔어? 김 의원. 아니면 최군단장, 박소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반란을 꾀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탱크를 몰고 시내로 나온 게 쿠데타 연습 아닙니까? 쿠데타라. 설라는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이 박소령을 꿰뚫듯 응시했다. 내가 진짜 쿠데타를 음모했다면 겨우 룸살롱 하나 부수고 끝냈을까? 그 탱크 포신이 국회나 국방부로 향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이 여자가 진짜 장난은 그만두지. 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 약속 지켜지고 있나? 박소령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병사들은 영창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이군. 그럼 하나만 더 묻지? 김민우 이병의 수술은? 그건 알바 아닙니다. 지금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다. 그는 박소령을 내보내고 한설아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 소장, 거래를 합시다. 벌레 장부 원본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넘겨주면 불명예 제대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의한 의병제대라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도 보전해드리고 조용히 민간인으로 살게 해주죠.
한설라는 소리내어 웃었다. 정신병자라? 하긴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정신병이지. 근데 어쩌나 그 장부 원본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어디 있냐고? 내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야 그 장부도 세상 빛을 안 볼 겁니다. 만약 김민우 이병이 잘못되거나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글쎄요.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가 터져나갈지도 모르겠군요. 한설라는 자신이 가진 보험을 암시했다. 그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정보전은 그녀의 주특기였다. 이미 믿을 수 있는 해커팀에게 데이터를 넘겨놓은 상태였다. 자신의 생체 신호가 24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거나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 언론사에 뿌려지도록. 같은 시각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국방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설아의 사전 조치 덕분에 김민우 이병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어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병실 앞을 지키는 것은 헌병이 아니었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복을 입은 해병대 수색대원 2명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사단장의 명령이었다. 어떤 놈도 들이지 마라. 새벽 3시. 고요한 복도에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차트를 들고 자연스럽게 중환자실로 향했다. 멈추십시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사복 차림의 김하사가 앞을 막아섰다. 아, 환자 상태 체크 때문에요. 주치의 지시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1시간 전에 회진 오셨는데요. 김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수색대원의 본능은 놓치지 않았다. 핫! 김하사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청진기가 아니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였다. 누구냐? 넌. 남자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다. 그가 숨겨둔 다른 손으로 메스를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김하사는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적 침투. 옆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던 박중사가 튀어나왔다. 2명의 인간 병기가 암살자를 바닥에 깔아뭉갰다. 마스크가 벗겨졌다. 조선족 억양을 쓰는 쌍용파의 해결사였다. 놈들은 입막음을 위해 의식 없는 김이병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김하사는 이를 갈며 무전기를 들었다. 사단장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쥐새끼가 들어왔습니다. 생포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지 48시간째. 한설라는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1000번째, 땀방울이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때 철문이 열렸다. 법무관리관이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표정이 달랐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가십시오. 벌써.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석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장부 내놓으라고 협박할 땐 언제고? 뉴스를 보시죠. 법무관리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뜨고 있었다. 단독 해병대 사단장 탱크 진격의 진실. CCTV 복구 영상 공개. 충격 조폭과 경찰 유착 정황 담긴 녹취록 폭로. 바지에 오줌 싼 채 구타 김민우 이병의 사연에 국민들 울분. 한설아가 심어둔 해커 팀 고스트가 움직인 것이다. 암살자가 병실에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한설라는 면회온 변호사를 통해 암호 코드를 전달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복구된 CCTV 영상에는 김이병이 저항 한 번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쌍용파 두목 장두식이 경찰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 국회의원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까지 모조리 인터넷에 뿌려졌다. 여론은 뒤집혔다. 한설라는 미친 군인에서 진정한 참군인,
다크 히어로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설아 소장 처벌 반대 및 부패 세력 척결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과 최군 단장은 출국 금지 조치되었다. 구치소 정문 앞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한설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장님, 탱크 동원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부패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한설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따위는 없었다. 국민 여러분, 이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보호입니다. 제 부하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부당한 폭력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법과 절차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TV를 보고 있을 김 의원과 최군 단장, 그리고 쌍용파 잔당들을 향한 것이었다. 저는 군법을 어겼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발개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내 식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놈들은 뼈속 깊이 새기게 될 겁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한설라는 석방되자마자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앞을 지키던 수색대원들이 거수 경례를 했다. 고생했다. 놈은 헌병대로 넘겼습니다. 자백도 다 받아냈습니다. 장두식이 시켰답니다. 잘했어. 그녀는 병실로 들어갔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김민우 이병. 그의 곁에는 늙은 어머니가 쪽잠을 자고 있었다. 한설라는 조용히 다가가 김이병의 손을 잡았다. 며칠 전보다 붓기가 많이 빠진 손이었다. 민우야, 사단장 왔다. 대답은 없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일어나야지. 내가 사다 놓은 내복, 어머니 아직 못 입어보셨어. 그거 입혀드려야지. 그때였다. 한설아의 손을 잡고 있던 김이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심박수 모니터의 리듬이 빨라졌다. 감겼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한설아의 얼굴에 멈췄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입술이 달랑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다. 충성, 한설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김이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흔들었다. 그래, 쉬어. 이제 다 끝났어. 누나가 다 해결했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한설아의 전쟁은 이 제2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법정에서, 그리고 정치판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진짜 괴물들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은밀한 밀실한,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최형배 중장, 그리고 지역구 삼선 의원 김성훈.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오성철이 둘러앉아 있었다. 한설아, 그 계집의 여론이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당합니다. 김 의원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인터넷은 온통 한설아 찬양 일색이었다. 다크 히어로 장군님 참군인. 반면 그들은 부패 카르텔로 낙인 찍혀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오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여론. 그건 바람 같은 겁니다. 방향만 바꿔주면 금방 뒤집히죠. 대중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극을 원할 뿐이지. 무슨 수가 있나? 최 중장이 물었다.
한설아 소장, 707특임대 출신이죠. 과거 작전 기록들,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있었던 사소한 징계들,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뤘던 일화들. 전부 긁어 모으세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정의로운 지휘관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사이코패스 전쟁광으로 오 변호사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설아의 측근 중 약점이 있는 놈 하나를 매수하십시오. 사단장이 평소에도 쿠데타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 말입니다. 해병대 1사단 사단장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설라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부관인 강철민 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사단장님, 작전과장 박소령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이상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소령이네. 사단장님이 평소에 정부를 뒤엎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했고 이번 탱크 출동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된 무력 시위였다고. 한설아의 손이 멈췄다. 박소령. 그녀가 아끼던 후배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성실한 장교였다. 놈들이 박소령 어머니 병원비로 협박했겠군. 설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적들은 비열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 그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미 한설아 소장, 과거 부하 폭행 의혹 정신감정, 필요성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웅은 순식간에 위험한 선동가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강중령. 네, 사단장님. 흔들리지 마. 오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지는 것. 설라는 정복 상의를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뒹굴어주지. 하지만 난 진흙 속에서도 숨쉬는 법을 알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재판장인 육군 법무실장 준장이 입장했다. 지금부터 피고인 한설아 소장에 대한 군법회의를 시작한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설아. 그녀는 수혜 대신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법정 조명을 받아 빛났다. 맞은편 검찰석에는 독사라 불리는 군 검찰관, 그리고 특별검사로 임명된 오성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XX 년 X월 X일 사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전차 대대를 반출, 민간 지역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감금, 폭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반란수죄, 군용물 무단 반출죄, 직권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검찰관의 날카로운 신문에 한설라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탱크로 건물을 부셨는데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반란이 아니라 국민보호 작전이었습니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마비되었고 제보병이자 국민인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궤변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도 됩니까? 당신은 군인입니까? 깡패입니까? 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는 스크린에 한설아의 과거 작전 사진들을 띄웠다. 적의 목을 베고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사진들. 악의적으로 편집된 이미지들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피를 즐기는 전쟁광입니다. 이번 사건도 부하를 구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파괴 본능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 감정이 시급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여론전의 효과였다.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증인을 호출했다. 대신한 박소령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이 평소 쿠데타를 모의했습니까?
박소령은 입술을 깨물며 한설아를 쳐다보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사단장님은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단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총구는 절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뭐? 이 바보야. 진술서 내용이랑 다르잖아. 오 변호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박소령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병원비 대준다고 거짓말하라고 협박한 건 당신들이잖아. 난 못해. 난 해병이다. 내 상관을 팔아넘기느니 차라리 영창을 가겠다. 박소령의 절규가 법정을 뒤흔들었다. 반전이었다. 한설라는 조용히 박소령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잘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노련했다. 증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오락가락하는군요.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것을 용인하면 내일은 또 다른 군인이 탱크를 몰고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적어도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법정을 짓눌렀다. 재판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한설아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딜레마. 재판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최후 변론의 시간. 한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다만 그녀는 방청석 어딘가를 응시했다. 제 부하가 그 피해자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명단에 없는 사람인데. 재판장이 난색을 표하려던 찰나 법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기익. 무거운 정적 속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휠체어에 탄 채 링거대를 꽂고 머리에는 붕대를 감은 남자. 김민우 이병이었다. 김이병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는 아직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수색대원들이 그의 휠체어를 증인석 앞으로 밀어주었다. 증인,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김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이병 김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울림은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다. 저는 휴가를 나가서 어머니 내복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이 길을 막고 침을 뱉었습니다. 비키라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조폭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라고.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였습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군대 왔는데 나라가 날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이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붕대를 적셨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탱크를 끌고 와서 절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장님이 미쳤다고 합니다.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을 때 사단장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그게 죄라면, 그게 반란이라면 저를 먼저 처벌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한 게 죄라면
살아남은 제가 죄인입니다. 김희병의 절규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오 변호사도, 검사도, 재판장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법전을 뛰어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호소였다. 한설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천하의 한설아, 피도 눈물도 없다던 강철 마녀가 울고 있었다. 김희병이 떨리는 손을 들어 한설아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한설아도 젖은 눈으로 마주 경례했다. 방청석의 예비역 해병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원이 차려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다. 우필승, 법정은 더 이상 재판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명예와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성소였다. 재판장인 준장조차 눈시울이 붉어지며 쥐고 있던 법봉을 내려놓지 못했다. 여론의 물결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판결은 남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군사법원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감돌았다. 판결문을 준 재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피고인석에 있는 한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꿋꿋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소나무처럼. 피고인 한설아의 재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피고인은 군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력을 동원,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이는 군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이 명백하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오성철 변호사와 군 검찰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재판장의 목소리가 톤을 바꿨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하를 구하기 위한 긴급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뿌리박힌 토착 비리와 권력 유착의 실체가 드러나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에 본 재판부는 법의 엄정함과 정의의 참뜻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집행유예는 면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군인 사법상 자동 전역 제적 사유였다.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와 아쉬움이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한설라는 담담히 재판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생활 1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법원을 나서는 한설아의 뒤로 대형 전광판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최형배 군단장.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김성훈 의원. 조폭과 연루 드러나 정계은퇴 선언 후 검찰 출석. 사회 쌍용파 일망타진, 장두식 두목 무기징역 구형 예정. 한설아가 심어둔 판도라의 상자는 완벽하게 터졌다. 그녀가 옷을 벗는 대가로 거대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낸 것이다. 호송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최중장의 일그러진 얼굴이 뉴스 화면을 채웠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비참할 뿐이었다. 법원 정문 앞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설아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외쳤다. 장군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꽃을 던졌다. 장미, 국화, 안개꽃, 수많은 꽃송이가 그녀가 걷는 길 위에 뿌려졌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 맞서 싸운 개선장군으로서 법원을 떠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해병대 제1사단. 한설아의 저녁 및 이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상부에서는 조용히 나가라며 공식 행사를 불허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조용히 위병소를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강중령. 애들 동요하지 않게 해. 내 마지막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이 부관 강철민 중령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한설라는 정들었던 사단장실을 한번 둘러보고 나왔다. 텅 빈 연병장을 가로질러 차에 탔다. 운전병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위병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한설라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도로 양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붉은 물결이 이어져 있었다. 사령부 행정병부터 취사병, 수송병, 그리고 완전 무장한 수색대와 전차대원들까지 여명의 해병대원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도열해 있었다. 상부의 명령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대장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한설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연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1만 명의 함성이 포항의 하늘을 찢어 놓았다. 땅이 울리고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떨렸다. 그것은 훈련된 함성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포효였다. 그들 뒤로 K-2 전차들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45도 각도로 들려 있었다. 최고의 예우였다. 한설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 했다. 지휘관은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바보 같은 놈들. 영창 가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녀는 욕을 했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가 위병소를 통과해 사라질 때까지 경례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2개는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날 1만 개의 별을 가슴에 품고 떠났다. 포항 구룡포. 포항의 작은 선박 수리창. 기름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이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낡은 어선의 엔진을 손보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손놀림은 여전했다. 한설아였다. 그녀는 저녁 후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기술자로 살고 있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의 리어카를 고쳐주거나 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사장님, 여기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데. 기다려요, 김 선장님. 플러그만 갈면 돼요. 그녀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수리창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반듯하게 선 자세와 각 잡힌 정장 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수리 맡기시게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찼는데. 한설아가 무심하게 말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멈춰서더니 불쑥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꼭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설아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단단해진 어깨,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흉터는 남았지만 맑게 빛나는 눈동자. 김민우였다. 너 전역했구나. 네, 지금은 소방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우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쇼핑백을 열어보였다. 빨간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다. 3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의 시작이었던 그 물건. 어머니가 이거 입으실 때마다 사단장님 얘기하십니다. 평생 은인이라고. 꼭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억지로 휴가 내고 끌고 왔습니다. 저기 밖에 계십니다. 한설라는 말문이 막혔다.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았다. 바보 같은 놈. 몸은 괜찮아. 내 비 오면 조금 쑤시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사단장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목숨인데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김민우는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수리창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경례를 붙였다.
예비역 병장 김민우, 신고합니다. 한설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3년 전 법정에서 보았던 그 처절한 눈물이 이제는 단단한 희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민우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환영한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에필로그. 두 사람이 나란히 방파제를 걷는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장군의 자리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했느냐고. 탱크를 몰고 나간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느냐고. 하지만 한설라는 알고 있었다. 별은 어깨 위에 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뜨는 것임을. 진정한 힘은 강철 전차의 포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다는 말했다. 강철은 녹슬지언정 그 정의의 정신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역사관 한 구석. 역대 사단장 사진들이 걸린 벽. 한설아의 사진은 떼어졌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작은 메모지를 붙여놓았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강철의 꽃 한설아. 당신을 기억합니다.